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김건중 작가의 작품 빨간 밑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낭독 들어갑니다. 빨간 밑줄 김건중. 남실바람이 부는 하루를 마무리하려는지 해가 서쪽 하늘로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다. 그런 공간에 이름 모를 새 4마리가 유영하듯 훨훨 날고 있었는데 3마리는 앞서 무리지어 훨훨 날고 있었으나 한 마리는 기력이 다했는지 뒤처져 따라가고 있는 모양이 폐잔병 같았다. 커피잔을 기울이며 창밖에 시선을 꽂고 있던 최종민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는 말을 입속에서 우물거렸다. 힘겹게 따라갈 게 뭐 있어. 봄이 되며 해가 길어졌는지 시계가 오후 6시를 넘기고 있어도 서산마루는 아직 어둠까지는 끌어들이지 않고 있었다. 그때였다. 초인종 소리가 정막을 가르며 거실을 흔들었다. 슬리퍼를 끌며 현관으로 다가선 그녀는 택배기사임을 확인하더니 이내 현관문을 열었다. 박순웅 씨 댁 맞죠? 네, 남편인데요. 국제소포입니다. 국제소포라는 말에 의문을 안고 소포를 급히 풀었다. 아니, 이게 뭐야? 소포 상자를 풀고 내용물을 보는 순간 그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그보다도 이게 무엇인가 싶었다. 상자 안에는 달랑 틀니만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틀니가 국제소포로 왔으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얼른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 그저 그녀는 혼돈되는 생각에 심장이 두근거릴 뿐이었다. 잠시 그런 생각이 흐른 뒤 두근대는 가슴을 사귀고 생각을 가다듬었다. 틀림없이 어머님이 사고를 당한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틀림만 돌아올 리가 없잖아. 어떡해. 어쨌거나. 열흘 전 시어머니의 칠순을 맞아 칠순잔치를 대신해 유럽 여행을 보내드렸다. 잠시 시어머니의 존재를 새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배달된 시어머니의 틀니를 보니 이런 상황이 쉽게 이해되질 않았다. 여행길에서 돌아와야 할 것은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의 틀니만 돌아왔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많은 생각을 키우게 했다. 틀니를 바라보던 그녀 최종민은 10년 전 그의 가을 어느 날로 깊게 빠져들어갔다. 남편인 박순동과 1년 남짓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고 상견례를 할 때 시어머니 고기 여사를 처음 만났었다. 물론 그때는 시아버지도 있을 때였다.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식을 하기 위해 이런저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민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혼수 문제와 시댁에 보내는 예단비가 원인으로 자리했다. 최종민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진학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한 해를 버티지 못하고 자퇴하고 말았다. 그 후 시장통에 있는 옷가게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점원 생활을 했고 그렇게 번 돈은 순전히 생활비로 충당해야 했다. 30 가까운 나이가 되어도 모아둔 돈이 없었다. 그참에 남편 박순동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으니 모아둔 돈은 없고 답답할 노릇이었다. 바꿔 말해 결혼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결혼을 하려니 문제가 드러나고 말았다. 그러나 그녀가 상례를 피운 것도 아닌데 박순동이 사날스런 성미로 밀어붙이는 통에 그저 따라가다 보니 그리 될 수밖에 없었다. 결혼은 양가 집안이 어스비스해야 하는데 사실 남자 측 집안에서 볼 때는 상당한 불만이고 체면을 구기는 일이었다. 하지만 미주알고주알 따지는 시어머니 고기 여사의 불만을 시아버지가 사람 하나 보면 됐지 하면서 드레지를 하지 않고 누지르는 통에 잘 마무리되어
결혼이 성사될 수 있었다. 신혼생활, 그야말로 꿀맛처럼 감미롭고 아름다운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물론 시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신혼집이다 보니 다소 불편함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미래를 향한 마음가짐은 행복하기만 했다. 시아버지의 제안으로 온 가족이 한 달에 2번 정도는 근사한 한정식집에서 외식을 했고 그때마다 가끔씩 시아버지가 그녀에게 찔러주는 용돈은 더욱 그녀를 행복감에 빠지게 했다. 집안이 크게 넉넉해서가 아니었다. 시아버지는 60 중반까지 페인트 대리점을 그런대로 잘 운영하여 노후 대책은 크게 가멸하진 않아도 얼마만큼의 여유자금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남편은 회사의 과장이라고는 해도 그저 시답잖은 조그만 회사이고 보니 월급이라고 해봤자 간신히 생활을 꾸려갈 정도에 불과했다. 어쨌거나 결혼 후 행복함 속에서 별탈 없이 3년을 꿈꾸듯 보낸 그녀였다. 꿈꾸듯 보냈다는 것은 그녀 자신도 모르게 세월이 빠르게 흘러갔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그녀는 남편의 뜨거운 사랑과 시아버지의 배려에서 우러난 사랑 속에서 생활해왔지만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다. 시어머니 고기 여사의 불필요한 관심의 그물 때문에 소위 말하는 시집살이를 겪어야 했다. 여자는 일해야 한다느니 남편에게는 그리하면 안 된다느니 밥상 차림은 이렇게 해야 된다느니 심지어 여자가 돈가슴을 너무 드러내 보이면 안 된다는 식으로 교육 아닌 교육을 시켰다. 그럴 때마다 최종미 그녀는 원래 시어머니는 그런 것이구나 하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기에 그나마 결혼 생활이 의수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런 세월 속에서 결혼한 지 만 3년이 되던 해 첫 아들 태양이를 낳게 되었다. 온 가족이 기뻐했지만 특히 시아버지는 입이 귀에 걸리도록 좋아했다. 태양이란 이름도 돌림자고 뭐고 떠나서 태양처럼 크게 빛나라고 시아버지가 직접 지어준 이름이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시아버지는 손주가 태어난 지 달포쯤 지나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최종미 그녀로서는 버팀목 하나가 통째로 뽑혀나간 그런 심정이었다. 시아버지를 떠나 인간적으로 존경했던 사람이고 보니 그 슬픔은 더할 수밖에 없었다. 시아버지가 없다 보니 시어머니 고기여서의 생활에도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주민센터에서 개설한 노래교실을 다니질 않나, 여행 동호회 으뜸빚을 받아 노상 주말 여행을 가질 않나. 아무튼 일주일이면 하루 정도를 빼고 뺀질나게 밖으로 나돌아치는 것이었다. 따라서 쓰임새도 점차 늘어났고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 아들 박순동에게 자주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다. 그때마다 박순동은 아내 최종미에게 어머니 용돈 좀 넉넉히 드리라고 종용했다. 그 정도면 충분히 드린 거예요. 최종미의 계산으로는 자신이 드리는 용돈이 어림잡아도 그만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주었는데 시어머니로서는 그 쓰임새를 채우기에는 부족했던 모양이다. 사실 박순동이 푸달진 월급으로는 살림을 꾸려가기가 빠듯했다. 이런저런 보험료, 공과금, 저축성 예금 등등 이것 빼고 저것 빼다 보면 여유 있는 생활은 할 수가 없었다. 시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증여세 내고 산소자리 만들고 살고 있는 아파트 융자금 갚고 뭐하고 하다 보니 남은 것이 없었다. 결국 남편 박순동이 벌어오는 것이 수입이 전부이니 아무리 가다구니하게 해도 형편이 나아지질 않았다. 그녀는 이제 이유식을 끝낸 금쪽 같은 아들 태양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맞벌이로 나섰다. 교차로던가 가로수던가 하는 생활신문을 보고 직장을 구하기 위해 며칠간 해가를 하고 싸돌아다닌 끝에 구한 곳이
등산복을 파는 옷가게였다. 정규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시급제 아르바이트 자리였다. 일주일을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조건 때문이었다. 태양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것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므로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그렇게 한 달에 20알 정도 근무를 해도 생활에는 큰 보탬이 되었다. 결혼 후 세월이 흐르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점점 자라고 시어머니는 노후를 즐긴다며 자신만의 생활에 빠지는 것 같았고 남편은 퇴근하면 모든 것을 귀찮아하는 그런 현상들이 그녀의 눈에 확대되어 들어오기 시작했다. 더불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점차 어두운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이 늪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에우라지 돈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울게 하더니 돈을 우선시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 후부터 시아버지 앞으로 생명보험이라도 들어놓았더라면 하는 쓸데없는 후회까지 불러 일으켰다. 여보, 이런 말 이상하게 듣지 말고 잘 생각해봐. 피곤에 겹쳐 잠자리에 누운 남편 박순동에게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휴, 뭘 생각해 하긴. 그저 귀찮다는 듯이 서나품을 내뿜으며 박순동은 말끝을 흐렸다. 어머님 앞으로 생명보험 하나 들어놓자고요. 아, 생명보험은 뭐 하려고.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는 식으로 눈을 씀뻑이며 반문하는 그의 말을 낚아채듯. 왜요? 생명보험 된다고 어머님께 해가 되는 거라도 있어요? 그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쏘아댔다.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갑자기 생명보험 운운하니까 그러지. 박순동은 자신의 의견을 한 발 뒤로 물렸다. 그럼 내일이라도 제가 보험 하나 들어놓을 테니 그리 알아요. 그녀는 시어머니의 생명보험 가입 문제를 단호하게 못 박아버렸다. 이튿날 아침상을 물리기 무섭게 그녀는 부랴부랴 서둘러 보험회사로 향했다. 얼마간의 상담을 마친 뒤 보험에 가입했다. 정확히 말해 그녀의 시어머니 고 기여사가 사망하면 5억 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보험 가입이었다. 금세라도 5억 원의 거액이 수중에 들어온 것처럼 최종민은 나른한 환상에 빠졌다. 어찌 보면 시어머니의 사망이 그녀의 가정에 경제적으로 탄탄해질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된 셈이었다. 그럼에도 그런 상황이 뭐 그리 달콤한 꿈이라고 그런 환상에 졌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녀가 시어머니에 대해 특별히 나쁜 감정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배려인지 사랑인지 간섭인지 모호하지만 지나친 잔소리가 귀찮을 뿐이었다. 이를테면 시집살이라고 생각하면 싫었고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이해되는 그런 것이었다. 태양이가 6살 되던 봄날이었다. 어린이집에서 집에 돌아온 태양이의 스케치북에 그려놓은 온 가족을 그린 그림을 보고 할머니 고 기여사는 태양이가 오매스러워 잘 그렸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아이고, 우리 태양이가 그렸어. 아주 잘 그렸네. 둘도 없는 사랑스런 손주 녀석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림을 그린 것이 신통했음인지 고기 여사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머니, 우리 가족 그림이야. 아이고, 옳지 옳지. 그저 손주의 말 하나하나까지도 귀엽기만 했다. 그런데 할머니, 잘못 그린 게 있어요. 뭘 잘못 그려? 잘 그렸구만. 아니 할머니, 여긴 가족이 아닌데 그냥 그린 거야. 맨 위에 할머니 고기 여사, 그 밑에는 아빠와 엄마, 그리고 그 아래는 태양이 자신을 그려놓은 그림이었다. 그런데 태양이는 갑자기 빨간색 크레용을 손에 쥐더니 할머니 그림 아래에 밑줄을 쫙 그어 갈라놓는 것이었다. 그림에는 빨간 밑줄이 선명히 드러났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 순간적으로 고기 여사는
놀라움과 애원한 마음에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 아니잖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태양이는 할머니를 초롱초롱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 녀석아, 할머니가 가족이 아니라고 누가 그래? 어? 아무리 어린아이 말이라도 할머니가 가족이 아니라는 말에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고우키 여사는 온몸에 전율이 일며 가늠할 수 없는 벼랑으로 추락하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가까스로 태연을 가장하고 태양이에게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태양아, 누가 할머니를 가족이 아니라고 했어? 조용한 말이었지만 그것은 지금까지 지켜온 이 가정이 제일 윗사람인 자신을 감히 그누가 밖으로 내몰려고 하느냐는 의미심장한 물음이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가족은 아빠, 엄마, 태양이라고 그랬어. 할머니는? 할머니는 얘기 안 했는데? 할머니 얘기를 안 해서 선생님이 몰랐구나. 고우키 여사는 그렇게라도 해서 가족 구성원인데 할머니가 빠졌다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그러나 마음 한편은 서글픈 생각이 스멀스멀 가슴으로 차올랐다. 지난해 태양이가 5살 때였다. 갑자기 이 세상에 없는 남편이 생각나면서 남편이 그렇게도 좋아했던 태양이 생각이 났다. 태양이를 보러 길을 나섰다. 몸이 옛날 같지 않았다. 60 중반을 넘기고 70을 바라보니 몸이 무겁고 원활하지 못했다. 무릎과 허리가 조금만 무리를 해도 통증이 엄습했다. 그러나 손주 태양이를 보러 간다고 생각하니 그만한 불편은 장애가 되질 못했다. 어린이집에 들어서자 태양이 또래 아이들이 바글바글 뛰어놀고 있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태양이를 불러주었다. 할머니에게 다가온 태양이는 할머니를 그냥 멀거니 쳐다보면서 눈망울만 굴릴 뿐 반기는 기색이 없었다. 할머니다 태양아. 이런 모습을 보고 어린이집 선생님은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 꺾으며 입을 열었다. 친할머니 맞으세요? 그럼요. 내가 태양이 친할머니예요. 애써 친할머니임을 강조하는 고우키 여사 자신이 우스꽝스러웠다. 태양아, 친할머니 맞아? 최근 하듯 묻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말해 태양이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태양이가 크레용으로 선명히 그어놓은 빨간 밑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니 지난해 어린이집에 찾아갔을 때 할머니를 반가워하지 않은 것이 무엇 때문인지 희미하게나마 이해가 되었다. 이제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구성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우키 여사는 태양이가 그은 빨간 밑줄 그 위는 가족이 아니고 울타리에 불과하다는 설정이 자꾸자꾸 자신의 존재를 나락으로 끌고 가는 것만 같았다. 언제부터 시작된 변화일까? 이것이 문명이 발달해서 살기 좋은 세상은 아니지 않은가? 살기 좋은 세상은 윗대부터 아랫대가 한가족으로 함께 웃음꽃을 피우며 사는 세상이 아니던가? 고우키 여사는 그날 밤 밤새도록 이런 변화된 개념에 대해 아무리 생각을 굴려봐도 납득할 수가 없었다. 그 뒤부터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하나하나 세워지기 시작했고 아들이나 며느리에게도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싫었다. 세상이 무섭고 섬뜩하다는 것과 가족도 그러한데 남이야 오죽하랴 싶어 친목회나 동호회에 가도 속마음을 애써 감춰버렸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살이가 그저 삭막하기 그지없고 어디 한 구석이라도 기댈 만한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에휴, 가족도 그러한데 하물며. 속에서는 이런 마음이 석고상처럼 굳어 용이 되지 않았다. 이런 변화는 우선적으로 며느리와도 더 큰 거리감이 생겼으며 보이지 않는 장벽도 두터워지기 시작했다. 고우키 여사의 이런 태도는 며느리 최종미에게도
서서히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며느리 최종미도 가정생활에 대해 깊은 생각에 빠지기 시작했다. 우선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었으나 답이 나오질 않았다. 시댁을 지키기 위한 지킴이인지, 아이를 낳아 길러야 하는 종족 보존의 역할인지, 아님 지아비를 위해 내주하는 내조자인지, 이 모든 걸 위해 존재해야 하는 희생양인지, 도대체 자신의 존재는 무엇 때문에 이런 꼴레에 묶여야 하는지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의문고리만 가슴에 들여들여야 할 뿐이었다. 다음은 남편과의 관계다. 동등한 인간으로서 남자와 여자의 위치와 존재가 이렇게 다른 것인지, 남자는 위에서 군림하고 여자는 아래에서 떠받드는 자리에서 놀림을 당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다. 시계를 보니 남편이 퇴근해서 귀가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틀리가 온 것을 남편에게 전화를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어댔다. 난데 오늘 조금 늦을 것 같은데. 남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최종민은 다급하게 말을 쏟아냈다. 여보, 당신 빨리 집에 와야 돼. 그렇잖아도 전화하려고 했어. 왜 그러는데? 어머님이 유럽 가셨잖아. 그런데 어머님은 안 오시고 틀리만 왔어. 틀리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귀국은 뭐고 틀리는 뭔지 박순동은 도대체 아내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 대신 어머니 틀리만 국제소 보러 왔다고요. 무슨 사고가 난 모양이에요. 그제야 박순동은 아내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 그래? 그럼 내가 바로 갈게. 전화를 끊은 박순동은 어머니에게 큰 변고가 생겼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내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어머님께 효도한답시고 보내드린 유럽 여행인데. 집에 도착할 때까지 제정신이 아닌 듯 엘리베이터에서 충수까지 헷갈리게 누르는 박순동이었다. 뭐 어찌 된 건지 자세히 말해봐. 현관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박순동은 아내에게 급하게 물었다. 어머니가 내일 귀국 예정이에요. 그런데 여행사고 어디에서고 아무 연락도 없이 어머님 텔리가 국제소 보러 왔어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조각 생각으로도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녀는 남편에게 설명했다. 그렇다면 여행사에 알아보지 그랬어. 그곳에선 알 거 아냐. 여행사요? 소보 받았을 때가 오후 6시가 넘었는데 여행사가 근무를 해야 하죠. 그리고 국제소 본 곳도 정확한 전화번호도 모르고. 천상 내일 아침에나 알아봐야겠어요. 그런데 어머님 틀리만 왔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 사고를 당했으면 무슨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다른 유품이라도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글쎄, 그러니까 저도 답답하다고요. 이런 말은 당신이 어찌 생각할지 몰라서 말하기 못한데 상황에 따라서는 틀리만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유품은 옷 빼고 나면 뭐가 있어요. 그렇긴 한데 공연이 없는 돈만 들어 유럽에 보냈나 봐. 궁금증에서 체념으로 바뀌더니 후회로 바뀐 마음이 박순동의 한숨과 함께 입에서 토해졌다. 잠시 짧은 침묵이 흘렀다. 몇 번 군침을 삼키더니 최종민은 남편을 향해 무거운 마음으로 입을 열고 속삭이듯 나직하게 말했다. 여보, 오해하지 말아요. 어머님 앞으로 생명보험 들어놓은 거 알죠? 그런데 박순동은 아내가 생명보험을 들어놓았다는 것이 생계만개했지만 무슨 의미인지는 느낌이 와닿았다.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아 시큰둥하게 말을 받았다. 그런데라니요. 만약에 어머님이 사고로 돌아가시면 우리가 보험금 5억을 받을 수 있어요. 5억. 5억이라는 거금 앞에 최종민은 윤리적으로 쌓아놓은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어쩌면 시어머니의 상황이 5억이라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흘러가길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당신은 그래 우리 어머니 목숨하고 5억하고 바꾸는 게 좋아? 박순동은 아내의 가슴팍에 쐐기를 박듯 아픈 화살 하나를 쏘아버렸다. 왜 화를 내고 그래요? 누가 좋다고 했어요? 상황이 그러하다는 이야기지. 말꼬리를 흐리며 그녀는 한 발 물러섰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시어머니의 존재를 놓고 확실하지도 않은 사실을 미리 예측해서 왈가왈부한다는 자체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날이 밝으면 열일 제쳐두고 여행사를 찾아가 내막을 알아볼 참이었다. 밤새도록 잠이 오질 않았다. 궁금증도 궁금증이지만 만약에 시어머니가 사고로 죽었다고 했을 때 돌아오는 보험금 5억은 그녀의 가정에는 아주 큰 돈이었다. 남편도 40 중반이라 50줄 들어서면 명태를 앞둘 테니 그땐 자영업이라도 할 미천이 있어야 했다. 그때 퇴직금이라고 해봤자 간신히 통닭집이나 낼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이니 걱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보험금 5억이 있으면 노후 대책에 그리 막막하진 않을성 싶었다. 어머니에겐 안 된 일이지만 그로 인해 남은 가족은 살아갈 수 있는 탄탄한 기반 조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최종미 그녀의 머릿속에서 밤새도록 뜀박질을 쳤다. 밤새 잠을 설쳤는지 횡하니 들어간 눈시울을 비비며 아침 식탁에 앉은 그녀는 궁금증과 설레임 때문인지 아침밥도 들지 않고 남편과 태양이에게만 밥상을 차려주었다. 아침에 곧바로 알아보고 전화 줘. 회사로 출근하며 박순동은 제차 아내에게 일러주었다. 알았어요. 어서 출근이나 해요. 어린이집에 태양이를 데려다주고 출근하려는 남편을 배웅하고 외출하기 위해 화장대 앞에 앉은 그녀의 얼굴은 이상하리만큼 창백해 보였다. 잠을 설쳐서 그런가? 그녀 스스로도 창백한 얼굴에서 그런 것을 느꼈는지 입속말로 중얼거렸다. 화장을 마치고 시계를 보니 어느새 기억자로 구부러진 오전 9시 반이 지나고 있었다. 장롱에서 계절에 맞는 외출복을 골라 입고 방에서 나오려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누가 아침에? 이상하다는 생각으로 현관 쪽으로 가서 초인종이 울린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실망감과 반가움이 한꺼번에 밀려들어왔고 이 두 개의 감정은 그녀의 가슴 속에서 으르렁거리며 다투고 있었다. 아니, 어머님, 잘 다녀오셨어요? 여행 가방을 끌어당기며 그녀는 얼른 놀란 기색을 감추고 반갑게 시어머니를 맞아들였다. 응접 소파에 앉기가 무섭게 그녀는 입을 열었다. 어머니 어찌 된 거예요? 틀리가 왔어요. 그래? 벌써 왔어? 아, 얘야. 내가 그 틀리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혼났단다. 틀리가 왔다는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단숨에 냉수한 컵을 들이킨 고우기 여사는 틀리가 오게 된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유럽의 첫 도착지는 영국이었다. 외국 여행은 처음일 뿐더러 열 몇 시간을 넘게 비행기를 타다 보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영국에서 타워브리지와 대형 박물관을 보고 프랑스를 가기 위해 국제열차에 올랐다. 모든 것이 재미가 있었지만 피곤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런 와중에 아침 식사라고 해봤자 호텔에서 빵 쪼가리로 때워야 했으니 속이 신동치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방에 돌아와 양치질을 하는데 틀니이다 보니 빼서 닦을 수밖에 없었다. 틀니를 닦은 후 출발 준비를 늦잡돌이한 까닭에 서둘다 보니 그만 틀니를 세면대 위에 놓은 것을 깜빡 잊고 다음 행선지인 스위스로 가기 위해 버스에 올랐다. 두어 시간쯤 지나서였다. 가이드가 이런저런 관광지 설명 끝에 혹시 놓고 오신 물건이 없나 확인하라고 할 때서야 고우기 여사는 호텔방 세면대에 틀니를 놓고 온 것이 생각나며
뒷근심에 조바심이 났다. 아이고 가이드 양반, 내가 그만 틀니를 호텔에 놓고 왔어요. 버스 안은 웃음 반 걱정 반으로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연락해서 찾아드릴 테니. 가이드는 울상이 된 고우기 여사를 안심시키고 이내 핸드폰을 꺼내 유창한 외국말로 한참을 떠들어댔다. 그런데 여사님, 이 사람들이 틀리라는 말을 뭐라고 해야 알아들을지 모르겠어요. 거참. 틀리를? 그냥 딱딱딱 해봐요. 엉겹결의 고우기 여사는 딱딱딱이라고 소리나는 대로 말해주었다. 그러자 가이들은 다시 전화를 걸어 딱딱딱 하니까 알아듣더라며 키들키들 웃어댔다. 여사님 걱정 마세요. 그쪽 호텔에서 여사님 집으로 직접 국제소부로 보내기로 했으니 그리하세요. 어쩌면 여사님보다 빨리 집에 도착할지도 몰라요. 시어머니 고기 여사의 설명을 들은 며느리 최종민은 모든 의문이 풀렸지만 뭔가 맥이 빠진 사람처럼 피식 웃어버렸다. 어머니,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아비하고 저는 무슨 사고가 났는 줄 알고 어제 저녁 내내 잠 한숨 못 잤어요. 아이고, 그래서 눈이 10년은 들어갔구나. 회관이 쑥 들어갔어. 걱정이 돼서 잠 한숨 이루지 못했다는 며느리의 말이 고기 여사로서는 여간 대견한 것이 아니었다. 세상이 험하다 보니 윤리가 무너져 부모가 자식에게 내쫓기는 세상인데 남이 자식인 며느리의 입에서 저토록 효성스러운 말이 나온다는 것이 그저 고맙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다. 그간 이런저런 사소한 일들로 의견이 맞지 않아 조금씩 얼굴을 붉힌 일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오늘 며느리의 말을 듣는 순간 눈 녹듯이 모두 사라지는 것이었다. 얘야, 밤새 잠도 못 잤다면서 어딜 가려던 참이니? 외출 차림새를 보고 고기 여사가 물었다. 아니에요. 그냥. 최종미로서는 갑작스런 질문에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여행사에 들렀다가 보험회사에 가려고 했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대충 짐을 풀어놓고 한숨을 돌리고 나니 순주 생각이 났다. 고기 여사는 태양이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태양이의 침대 앞에는 태양이가 그린 그 가족 그림이 보기 좋게 액자에 넣어 벽에 붙어 있었다. 물론 아이가 그린 그림이 대견해서 붙여놓았겠지만 고기 여사의 마음은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 특히 그림 속에 있는 할머니와 분리시키기 위해 빨간 밑줄이 선명히 그어진 것을 보니 심기가 불편해지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 같았다. 도대체 요즘 가족은 어디까지야? 혼잣말로 구시렁거리며 슬며시 태양이 방을 나온 고우기 여사는 아무래도 가족에 대한 개념을 태양이에게 다시 교육을 시키라고 며느리에게 일러주기 위해 조용히 며느리 방으로 향했다. 며느리의 방 앞에 오니 방문이 빠끔히 열려 있어 며느리 모습이 얼핏 눈에 들어왔다. 며느리는 무슨 서류를 꺼내 열심히 보고 있었다. 방에 들어가는 것이 회방을 놓는 것 같아 잠시 주춤하고 서 있는데 며느리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귓속으로 파고들어왔다. 안 오셨으면 보험금을 타는 건데. 숨겼던 그녀의 마음속 빛깔이 드러났다. 창밖에는 어제 저녁나절처럼 무리에서 뒤처진 새 한 마리가 날개를 끄덕이며 아주 힘겹게 뒤따라가고 있었다. 소설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김건중 작가는 현재 한국작가협회 회장이며 개간 한국작가 발행인 둔촌이집 문학상, 한국작가문학상 운영위원장, 한국문인협회 및 국제팬 한국본부 자문위원, 한국소설가협회 최고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총 27권의 다양한 장르의 작품집들이 있으며 문화체육부상, 성남시 문화상, 경기도 문화상, 한국예총예술문화상, 경기문학대상,
중복문학상, 류주연 문학상, 한국문학인상, 한국소설문학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